바다는 진화가 이루어낸 가장 거대하고도 가장 무자비한 무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로 생명체가 뒤틀린 압도적인 수심의 극장입니다. 이곳에서 오래된 규칙은 깨지고 정체성은 허물처럼 벗겨집니다. 자연의 날 것 그대로의 창조적 폭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생명체의 궁극적인 실험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우리의 여정은 아름다운 부유 생명체가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는 외해에서 시작됩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열대 대서양의 표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징 없는 푸른 공간입니다. 바람과 해류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이 광활한 액체 평원을 표류하는 생물체는 바로 이 환경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을 띤 무지갯빛 분한기 바람을 타고 벼은 도시대 역할을 하며 조용하고 목적 없는 항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투갈 군함 피살리아 피살리스입니다. 그 이름은 돛을 가득 펼친 1800년대 군함과 매우 흡사한 모습에서 유래되었으며 수동적이고 바람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위협적인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포르투갈 군함은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기이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관해 파리목에 속하는 하나의 군체 유기체입니다. 수천 개의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개충으로 알려진 개체들로 구성된 떠다니는 통합된 도시 국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군체적 신체 구조는 독특한 진화 경로를 보여줍니다. 단일한 몸 안에 복잡한 장기를 발달시키는 대신 포르투갈 군함은 효과적으로 생명 기능을 별개의 전문화된 몸으로 외주화했으며 이들은 모두 물리적, 신경학적으로 응집된 전체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개충들은 4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각은 미리 정해진 타협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 기포는 도치자 분황 역할을 하는 하나의 커다란 개충으로 가스로 가득 찬 분황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군체의 사냥 도구인 촉수 개충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군체의 사냥꾼이자 방어자 역할을 하는 길고 늘어진 촉수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공동 위장 역할을 하는 위 개충이 흩어져 있습니다. 각각은 촉수에 잡힌 먹이를 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개의 입과 소화 시스템입니다. 생식계충은 이 떠다니는 도시들의 다음 세대를 바다의 심을 알과 정자를 생산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는 군체의 생식기관입니다. 이 개별 계충들 중 어느 것도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개체의 정의에 도전하는 단일한 초유기체로 기능합니다. 이 개체들의 집합체는 기능과 치명성의 완벽한 결합을 형성합니다. 기포는 물 위로 최고 6인치까지 솟아올라 반투명한 분한기 빛을 받습니다. 이 무해해 보이는 부유물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푸르스름하고 보라색의 촉수 커튼은 단순한 장식띠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균 33피트 길이의 죽음의 커튼이지만 큰 개체에서는 놀랍게도 165피트까지 뻗어 물속에 드리워진 거대한 떠다니는 그물입니다. 이 촉수들은
군체가 먹이로 삼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포획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접촉하는 즉시 마비시킵니다. 포르투갈 군함은 전 세계의 열대 및 온대 해역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바람과 해류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수동적인 유목민입니다. 이러한 이동 방식 때문에 특히 강한 육지 바람이 불면 대규모 부유물이 해안가로 밀려와 해변으로 밀려오기도 하며 이들은 죽은 것처럼 보인 후에도 한참 동안 위험이 지속됩니다. 무시무시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군함에게도 포식자는 있습니다. 이들은 붉은 바다 거북과 거대한 개복치에게는 선호되는 먹이인데 그들의 두꺼운 가죽은 독침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아마도 가장 특이한 포식자는 보라색 바다 달팽이인 얀티나인데 이 연체 동물은 자신의 점액 거품으로 부력을 가진 뗏목을 만들어 수면에 떠서 적극적으로 포르투갈 군함을 사냥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미세한 무기에 있습니다. 촉수는 수천 개의 자포동물이라 불리는 특화된 자포세포들로 빽빽하게 무장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자포라고 불리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포는 공학의 생물학적 경이로움입니다. 엄청난 정수압 해에 단단히 감겨 있는 뾰족한 속이 빈 튜브를 포함하는 캡슐입니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접촉이 발생하면 이 스프링이 장착된 피하 주사기는 폭발적인 힘으로 발사됩니다. 700 나노초 이내에 튜브는 놀라운 속도로 뒤집혀서 먹이의 피부를 뚫고 강력한 독을 주입하기에 충분한 충격 압력을 생성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매우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어서 포르투갈 군함이 죽어서 해변으로 밀려온 후에도 자포는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발사될 수 있습니다. 독 자체는 빠른 마비와 소화를 위해 고안된 신경독, 단백질 및 효소의 복합적인 혼합물입니다. 중요한 구성 요소는 강력한 용혈 독소인 피살리톡신으로 적혈구에 빠른 파열을 유발합니다. 인간에게 독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극심하며 붉은 쐐기풀, 극심한 통증 및 부기를 유발합니다. 이 독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학에 심오하고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과학자 샤를 리셰와 폴 포르티에는 피살리아 피살리스의 독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에게 소량의 치명적이지 않은 양을 주사하면 면역이 유도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에 투여된 두 번째, 훨씬 더 소량의 주입은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격렬하고 치명적인 전신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그들은 보호와 반대되는 상태인 과민증을 발견했고 리셰는 이를 아필락시스라고 명명했습니다. 포르투갈 군함의 독에서 탄생한 이 획기적인 연구는 아나필락시스의 근본적인 면역학적 원리를 밝혀냈고 리셰에게 1913년 노벨상을 안겨주었으며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이해 전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이한 부유 생명체, 즉 열린 바다를 항해하는 폴립들의 도시는 과학 역사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군함이 햇빛이 비치는 수면에 눈에 띄는 사냥꾼인 반면 다른 포식자들은 완전히 다른 전략, 즉 완전한 투명화를 습득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모래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냥할까요? 그 답은 시각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여섯 번째 감각에 있습니다. 포르투갈 군함은 근본적으로 자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동물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동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라는 매우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피살리아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명의 구성원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완벽하게 통합된 사회인 위원회입니다. 진화가 항상 더 나은 개별 신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나은 팀을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는 살아있는 역설입니다. 햇빛이 바다 밑바닥까지 스며드는 얕은 연안 해역에는 또 다른 종류의 포식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모래와 미묘한 해류의 세계입니다. 일반적인 관찰자에게는 고요하고 특별할 것 없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퇴적물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매복 공격의 대가인 사냥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날개 모양의 가슴 지느러미를 몇 번 펄럭이면 둥근 가오리는 사라지고 모래를 흔들어 완벽한 망토를 만듭니다. 몸을 묻은 채로는 위를 지나가는 생명체에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몸을 묻고 볼 수 없는 이 사냥꾼은 전기와 냄새를 통해 세상을 인지합니다. 사촌격인 상어처럼 가오리는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불리는 전기 수용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입 주위에 밀집된 패턴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놀라운 젤리 가득한 구멍은 다른 생명체의 근육 수축과 신경 자극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한 전기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오리에게 모래는 불투명한 장막이 아니라 전기적으로 투명한 매개체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개나 바로 표면 아래에 묻힌 조개의 희미한 생체 전기 신호는 하늘에 비친 실루엣처럼 가오리에게는 명확합니다. 일단 목표물이 발견되면 가오리는 무자비하게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바닥을 휘저어 모래구름을 만들어 먹이의 방향을 혼란시키고 노출시킵니다. 그런 다음 납작한 몸을 사용하여 먹이를 받아 밑바닥에 고정시키고 강하고 판 모양의 이빨로 단단한 껍질을 부순 다음 강력한 흡입력을 사용하여 먹이를 들이마십니다. 가오리의 목표물은 종종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진 거대한 이동 무리입니다. 거미개의 거대한 무리가 다리와 등껍질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카펫처럼 바다 밑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십각류 갑각류로서 개는 키틴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광물화된 외골격과 한 쌍의 강력한 집게발과 같은 강력한 방어력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 갑옷에는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개는 탈피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탈피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새롭고 더 큰 껍질은 부드럽고 유연하여 보호 기능을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로 이 공유된 주기적인 취약성이 많은 게 종들이 탈피와 짝짓기를 위해 대규모 집합을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수가 많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가오리와 같은 포식자를 끌어들이고 바다 밑바닥을 제거 구역으로 바꾸는 동일한 취약성입니다. 하나의 큰 가오리는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에 무려 50마리의 개를 잡아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오리에게 이러한 탈피 집합은 거부할 수 없는 무제한 뷔페입니다. 이 대결은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전략과 역전략의 극적인 상호작용이 됩니다. 가오리의 접근은 매우 표적화되고 효율적입니다. 정의 감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껍질을 가진 개체와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개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오리는 어렵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먹이를 나타내며 심지어 날카로운 집게발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개는 대체로 무시합니다. 대신 쉽고 풍부한 먹이인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개체의 약한 전기 신호를 골라냅니다. 개들은 차례로 놀랍도록 정교한 집단 방어를 진화시켰습니다. 갑옷이 가오리에게 뚫리지 않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개체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취약하고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동지들 주위에 보호 요새를 적극적으로 형성합니다. 그들은 다리와 등껍질로 이루어진 조밀하고 살아있는 방패를 만들어 가오리가 선호하는 목표물에 접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장벽을 만듭니다. 가오리가 집합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면 개들은 서로 위에 쌓여서 내부에서 탈피하는 개체들을 보호하는 다층적인 갑옷 둔덕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모든 개는 최근에 부드러운 껍질이었고 살아남는 모든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개는 곧 단단해져서 방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시점에 그룹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그들은 인구의 전체 생존율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가오리의 끊임없는 포식 압력은 강력한 선택적 힘으로 작용하여 이 놀라운 협력 행동을 다듬고 강화했습니다. 조용하고 모래가 많은 바닥은 집단 방어를 통해 승리하는 적응에 맞선 적응의 조용하고 장대한 투쟁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하지만 숨을 요새가 없고 당신을 보호할 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전장인 육지와 바다의 경계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미친 듯한 고속의 싸움이며 포식자들은 너무 끈질겨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다 밑바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의 언어로 쓰여진 살아있는 보험 정책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개가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개를 보호하는 것은 친절함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스스로가 취약했었고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웃의 생존이 자신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깨달은 자기 이익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지구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경 중 하나를 만듭니다. 조간되는 조수의 끊임없는 리듬에 의해 정의되는 세계이며 하루에 2번 교전 규칙이 다시 그려지는 변동하는 전장입니다. 물러나는 물은 자원과 위험을 모두 집중시키는 일시적이고 고립된 세계인 바위 웅덩이의 네트워크를 남깁니다. 알록달록한 셀리 라이트풋 개에게 이 위험한 풍경은 식료품 저장고이자 시련의 장입니다. 노출된 바위에 자라는 풍부한 해조류, 즉 중요한 식량원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이 위험한 지형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존은 기다리고 있는 치명적인 웅덩이를 피하면서 하나의 안전한 피난처에서 다음 피난처로 일련의 필사적인 고속의 도약에 달려 있습니다. 웅덩이 안에는 이 여정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진화시킨 포식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며 본질적으로 해양 동물인 체인 곰치와 일반 문어는 모두 육지에서 사냥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양서류 매복 전술은 조간대의 모든 부분, 즉 젖었든 말랐든 간에 잠재적인 함정으로 바꿉니다. 뼈가 없고 무한히 유연한 몸과 강력한 빨판이 늘어선 팔을 가진 문어는 이러한 육상 습격에 자연적으로 적합합니다. 그것은 바위 웅덩이에서 몸을 쏟아낼 수 있고 발색포를 사용하여 축축한 바위의 질감과 색상에 맞춰 놀라운 속도로 기어가서 공격을 위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곰치의 적응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피부에 있는 두껍고 보호적인 점액질 코팅은 날카로운 바위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는 반면 특화된 생리 기능은 상당한 기간 동안 물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합니다. 이 행동은 고립된 변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되고 완성된 사냥 기술입니다. 곰치는 게 먹이를 직접적으로 추격하여 한 웅덩이에서 다른 웅덩이로 뛰어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화적 군비 경쟁의 예시로 먹이를 찾기 위한 개의 반육상 전략이 그들의 해양 포식자들 또한 반육상으로 만들도록 강제하여 포식자와 먹이 모두를 그들의 생리적 능력의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개에게 이 매일의 먹이 이주는 다방면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가지 유형의 포식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두 사냥꾼 사이의 십자포화에 갇혀 있습니다. 문어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위협을 나타냅니다. 위장의 대가로서 그것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섞일 수 있으며 8개의 팔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곰치는 뱀과 같은 날 것의 힘을 가진 매복 공격자로 근육질의 몸은 폭발적인 힘으로 물에서 튀어나와 바위면에서 개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개의 유일한 방어는 그들의 놀라운 민첩성입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가느다란 다리를 사용하여 바위 사이에 치명적인 틈새를 가로질러 몸을 던지는 놀라운 도약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도약은 삶과 죽음의 계산, 즉 개방된 공간과 물가와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찰나의 결정입니다. 한 번의 발을 헛디디거나 한순간의 망설임은 즉각적인 포획으로 이어집니다. 그 드라마는 무자비한 강도로 펼쳐지며 생존이 인치와 초의 단위로 측정되는 고위험 발레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수렴 진화의 강력한 시연입니다. 두 종류 연체 동물인 일반 문어와 조기 어류인 곰치는 5억 년 이상의 진화 역사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 구조, 이동 방식 및 감각 시스템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특정 생태학적 문제, 즉 조간대에서 민첩하고 바위를 뛰어다니는 개를 잡는 방법에 직면했을 때 두 계통은 독립적으로 동일한 고위험, 고보상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즉
육지에서 사냥하기 위해 물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강렬하고 특정한 환경적 압력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유기체들을 동일한 복잡한 행동 혁신으로 이끌어받아 생물체의 의미에 대한 경계를 다시 그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얕은 암초와 해초밭에서는 다른 종류의 사냥꾼이 활동합니다. 즉, 무지막지한 힘이 아니라 빛과 환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사냥꾼입니다. 갑오징거는 위장의 확실한 대가이며 자신의 생각을 피부에 드러내는 동물입니다. 카멜레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느리고 수동적인 화학 반응이 아니라 색상, 패턴 및 질감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수밀리초 만에 외관을 변형시킬 수 있는 역동적이고 신경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문화된 피부세포 시스템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수백만 개의 작고 탄력 있는 주머니로 검은색, 갈색, 빨간색 또는 노란색 색소로 가득 찬 색소포입니다. 각 주머니는 한 세트의 방사상 근육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갑오징거의 크고 정교한 뇌에 직접 연결됩니다. 뇌가 신경 신호를 보내면 이 근육들이 수축하여 색소 주머니를 열고 색을 드러냅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주머니는 다시 작은 점으로 줄어들어 색을 숨깁니다. 색소포 아래에는 이리도포어와 루코포어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리도포어는 작은 쌓인 거울처럼 작용하여 주변 빛을 반사하고 산란시켜 반짝이는 무지갯빛, 녹색, 파란색 및 은색을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루코포어는 모든 파장의 빛을 고르게 산란시켜 색소포 패턴의 대비와 활기를 향상시키는 밝은 흰색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 수백만 개의 세포 픽셀을 정밀하고 독립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갑오징거는 놀라운 충실도로 모든 배경의 색상과 패턴에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질감을 변경하여 유두라고 불리는 돌기와 융기를 들어 올려 바위나 산호조각의 3차원 표면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방어에 강력하지만 넓적통 갑오징거는 이를 공격을 위해 무기화했습니다. 개나 새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그것은 접근의 마지막 순간에 특정하고 매혹적인 디스플레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줄무늬 디스플레이입니다. 즉, 몸과 팔을 따라 목표물을 향해 직접적으로 흐르는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한 어두운 띠의 파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효과가 눈부시고 눈에 띄며 위장의 목적 자체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최면성 섬광입니다. 수년 동안 이것은 갑오징거가 말 그대로 먹이를 최면에 걸어 마비 상태에 빠뜨려 쉽게 포획할 수 있게 한다는 대중적인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최면 이론을 해체하고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을 밝혀냈습니다. 지나가는 줄무늬 디스플레이는 최면술 행위가 아니라 고도로 진보된 형태의 움직임 위장입니다. 갑오징거는 마술사가 아니라 신경과학자입니다. 그것은 먹이를 무아지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처리 시스템에 대한 표적화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이의 시각 시스템은 다가오는
포식자의 어렴풋한 형태를 감지하는데 매우 잘 맞춰져 있습니다. 갑오징어의 빠르게 움직이는 줄무늬는 이 신경 구조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줄무늬는 압도적인 양의 시각적 잡음을 생성하여 개의 움직임 감지 뉴런에 너무 많은 상충되는 정보를 넘치게 하여 기본 신호, 즉 갑오징어 몸에 확장되고 다가오는 윤곽이 효과적으로 가려져 처리될 수 없게 됩니다. 포식자는 혼란스럽고 해석할 수 없는 움직임 패턴 뒤에 숨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포식자가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고 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합니다. 이 이론은 갑오징어의 사냥 디스플레이를 정확하게 모방한 패턴의 개가 가장 적게 반응했다는 실험에 의해 뒷받침되며 그 기만적인 효능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놀라운 전술은 갑오징어의 뛰어난 입체시와 결합되어 두 개의 W 모양의 동공 사이의 시차를 사용하여 깊이와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주머니에서 튀어나와 먹이를 낚아채는 두 개의 번개처럼 빠른 먹이 잡이 촉수로 완벽한 타이밍의 공격을 보장합니다. 지나가는 줄무늬 디스플레이는 진화가 어떻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지적이고 신경학적으로 복잡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이것을 위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 전쟁입니다. 갑오징어는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먹이의 시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해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혼란스러운 움직임 잡음을 생성하여 개의 뇌가 다가오는 포식자의 어렴풋한 모습을 문자 그대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갑오징어는 압도적으로 눈에 띄게 되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표적화된 신경학적 공격입니다. 물고기와 새 사이의 관계는 자연의 고전적인 포식자 피식자 역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새가 하늘에서 급강하하는 포식자이고 물고기가 위에서부터 취약한 먹이인 일방통행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인도양의 광활한 지역에 있는 세이셸의 외딴 환초에서는 이 역학 관계가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여기서 한 강력한 물고기가 새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이언트 트레발리인 카란스 이그노빌리스는 속도와 힘을 위해 만들어진 근육질의 은빛 옆구리를 가진 거대하고 우두머리 격인 암초의 포식자입니다. 이 특정 지역에서 이 강력한 물고기들은 50만 마리의 제비 갈매기들이 둥지를 트는 서식지 역할을 하는 섬 근처에 무리를 이룹니다. 아직 깃털이 다 나지 않은 제비 갈매기들이 첫 서투른 비행을 할 때 많은 개체가 수면 위에서 퍼덕거리며 취약한 목표물이 됩니다. 트레발리는 얕은 물을 순찰하며 강력한 수면 돌진으로 이 불운한 새들을 하나씩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트레발리가 이 쓰러진 새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적극적으로 제비 갈매기를 사냥합니다. 트레발리는 아래에서 낮게 나는 새를 추적한 다음 폭발적인 속도로 온몸을 물 밖으로 던져 공중에서 새를 낚아챕니다. 이 행동은 놀라운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공하려면 물고기는 한 매체 물에서 다른 매체 공기에 있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목표물의 미래 비행 경로와 속도를 예측해야 합니다. 물고기와 새 사이의 관계는
자연의 고전적인 포식자 피식자 역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새가 하늘에서 급강하하는 포식자이고 물고기가 위에서부터 취약한 먹이인 일방통행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인도양의 광활한 지역에 있는 세이셸의 외딴 환초에서는 이 역학 관계가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여기서 한 강력한 물고기가 새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이언트 트레발리인 카란스 이그노빌리스는 속도와 힘을 위해 만들어진 근육질의 은빛 옆구리를 가진 거대하고 우두머리 격인 암초의 포식자입니다. 이 특정 지역에서 이 강력한 물고기들은 50만 마리의 제비 갈매기들이 둥지를 트는 서식지 역할을 하는 섬 근처에 무리를 이룹니다. 아직 깃털이 다 나지 않은 제비 갈매기들이 첫 서투른 비행을 할 때 많은 개체가 수면 위에서 퍼덕거리며 취약한 목표물이 됩니다. 트레발리는 얕은 물을 순찰하며 강력한 수면 돌진으로 이 불운한 새들을 하나씩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트레발리가 이 쓰러진 새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적극적으로 제비 갈매기를 사냥합니다. 트레발리는 아래에서 낮게 나는 새를 추적한 다음 폭발적인 속도로 온몸을 물 밖으로 던져 공중에서 새를 낚아챕니다. 이 행동은 놀라운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공하려면 물고기는 한 매체 물에서 다른 매체 공기에 있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목표물의 미래 비행 경로와 속도를 예측해야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새의 겉보기, 위치를 왜곡하는 물 표면에서의 빛의 굴절을 직관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곳을 겨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복잡하고 학습된 기술로 본능과 계산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수준의 지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생태적 기회주의의 강력한 예시입니다. 트레발리는 특별히 새를 잡아먹도록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계절적이며 괴너지 식품원을 이용하는 법을 배운 다재다능한 우두머리 격인 포식자입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다 전통적인 역학은 그 자체의 전문화된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대서양 퍼피는 조류 시거류의 명강의를 제공합니다. 바다 오리과에 속하는 퍼피는 삶이 바다의 풍요로움과 밀접하게 연결된 원양 바다새입니다. 번식기 동안 퍼핀 부모들은 해안 절벽 꼭대기에 파인 굴에서 기다리는 퍼플링으로 알려진 단 하나의 빠르게 성장하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것은 왕복 62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수많은 먹이 찾기 여행을 필요로 합니다. 퍼피는 짧고 강력한 날개를 사용하여 모래장어와 열빙어와 같은 작고 무리를 짓는 물고기를 쫓기 위해 수중에서 효과적으로 비행하는 추격 잠수부입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양을 둥지로 다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역류시키는 많은 바다새와 달리 퍼피는 잡은 것을 통째로 전달합니다. 이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생체역학 공학의 걸작인 부리를 진화시켰습니다.
독특하고 유연한 경첩 메커니즘과 불이 모서리에 있는 넓게 벌릴 수 있는 틈이라고 불리는 신축성 있는 피부 조각은 이미 잡은 물고기를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부리를 넓게 열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퍼핀의 혀와 입천장에 있는 일련의 뒤를 향한 작은 이빨, 즉 치상돌기는 일방향 레치처럼 작용합니다. 퍼핀은 혀를 사용하여 새로 잡은 물고기를 입천장에 있는 이 치상돌기에 눌러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것은 아래턱을 자유롭게 하여 또 다른 물고기를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다중 부품 시스템을 통해 한 마리의 퍼핀은 부리의 10여 마리 이상의 작은 물고기를 옆으로 물고 잡을 수 있으며 이는 은빛 콧수염처럼 힘든 먹이 찾기, 여행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트레발리의 폭발적인 도약과 퍼핀의 전문화된 부리는 물과 공기 사이의 경계를 연결하기 위해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가지 매우 다른 해결책입니다. 활기찬 산호초에서 색깔의 폭동과 끊임없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다에서 가장 복잡한 협력 관계 중 일부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흰동가리와 숙주 말미잘 사이의 관계는 두 종 모두 상당하고 실질적인 이점을 얻는 공생계약인 상리공생의 가장 상징적인 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깊이 통합된 공진화된 협력 관계입니다. 흰동가리에게 이점은 분명하고 즉각적입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말미잘의 촉수는 유사한 크기의 다른 대부분의 물고기에게 치명적인 자포의 무기로 무장된 죽음의 정원입니다. 흰동가리에게 이 치명적인 촉수는 거의 뚫을 수 없는 요새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성체 물고기에게는 포식자로부터의 안전한 피난처이며 그들이 말미잘의 보호적인 튀어나온 우산 바로 아래에서 깨끗하게 청소된 맨 바위 표면에 조심스럽게 알을 낳는 안전한 보유권입니다. 그 대가로 흰동가리는 수동적인 세입자와는 거리가 멀며 말미잘의 생존에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한 경호원 역할을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말미잘의 조직을 뜯어먹을 나비고기와 같은 말미잘을 먹는 포식자를 공격적으로 쫓아냅니다. 그들은 기생충을 먹고 촉수 사이에 떨어지는 잔해를 제거함으로써 말미잘을 끊임없이 청소하는 꼼꼼한 가정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유영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말미잘 주변의 물 순환을 향상시켜 조직에 대한 산소 확산을 개선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제공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 자신의 노폐물은 말미잘 조직 내에 살면서 광합성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공생조류인 주산텔라를 비옥하게 하는 풍부한 질소의 원천입니다. 흰동가리는 심지어 숙주에게 음식 조각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중심적인 생물학적 수수께끼는 항상 흰동가리가 말미잘의 치명적인 포옹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흰동가리의 몸을 덮고 있는 특화된 점액층에 있습니다. 이 점액은 평범한 점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 위장입니다. 그것은 특정 당단백질이 풍부하고 결정적으로
말미잘의 자포를 발사하도록 일반적으로 유발하는 특정 당과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흰동가리를 말미잘의 독침 메커니즘에 보이지 않게 또는 더 정확하게는 인식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보호층의 기원은 수십 년 동안 연구 주제였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것은 선천적인 생리 기능과 후천적인 적응의 조합입니다. 흰동가리는 완전히 면역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수능 기간, 즉 부드럽게 촉수에 몸을 문지르면서 말미잘 자신의 점액 일부를 자신의 코팅에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화학적 위장을 완성하는 섬세한 춤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 냄새를 입는 법을 배웁니다. 이 말미잘 요새는 단순한 집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룹의 중심 조직 원칙입니다. 적합한 숙주 말미잘이 제한적이고 매우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고 안정적이며 엄격하게 구조화된 사회 집단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인 그룹은 한 마리의 크고 지배적인 번식 암컷, 약간 더 작은 번식 수컷, 그리고 몇 마리의 훨씬 더 작은 비번식 어린 수컷들로 구성됩니다. 이 엄격한 크기 기반의 지배 계급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번식 전략의 기초이며 그룹의 각 물고기에 바로 그 생물학을 지시하는 사회적 통제 시스템으로 동물계에서 가장 놀라운 변형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잘 요새는 행동, 생리 기능, 그리고 공유된 불안정한 존재를 통해 그 거주자들을 함께 묶는 다층적인 생태계입니다. 산호초에 햇빛이 비치는 세계보다 훨씬 아래로 우리는 압도적인 압력과 영원한 어둠의 영역으로 내려갑니다. 심해 바닥, 즉 심연은 지구상에서 가장 식량이 부족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수천 피트 위의 생산적인 물에서 오는 일정한 느린 유기 잔해의 이슬, 즉 해양설로 알려진 현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극도의 인내와 심오한 희소성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느린 리듬은 잔치를 제공하는 특별한 사건에 의해 깨집니다. 거대한 고래의 거대한 사체가 표층수에서 죽어 심해로 가라앉을 때 그것은 심연의 유기물의 갑작스러운 거대한 파동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래 사체입니다. 단 하나의 큰 고래 사체는 동일한 바다 밑바닥 지역에 떨어지는 수천 년치의 해양설과 맞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대박, 광활하고 차가운 사막의 풍요로운 오아시스인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복잡하고 국지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의 잔치입니다. 고래 사체에서 펼쳐지는 생태적 천의는 예측 가능한 여러 막으로 이루어진 삶과 분해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오징거가 어떻게 피부를 신경학적 무기로 사용하여 먹이의 뇌를 해킹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위한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의 동일한 힘이 먹이에게가 아니라 경쟁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갑오징거 구애의 고위험 게임에서 가장 작은 수컷들은 문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착용함으로써 경쟁자를 속이는 매우 대담한 강탈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피부를 사용합니다.
짝짓기는 치열한 경쟁의 일로 큰 수컷들이 경쟁자들로부터 암컷들을 공격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갑오징어와 검은띠 갑오징어와 같은 종들 중에서 크고 지배적인 수컷들은 그들의 크기와 힘을 사용하여 암컷들을 확보하고 경쟁자들로부터 공격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짝짓기 보호 행동은 흔합니다. 큰 수컷은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만이 암컷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더 작고 약한 수컷들에게는 엄청난 장벽을 만듭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신체적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며 더 크고 자리 잡은 수컷에게 도전하려고 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크기와 힘이 성공의 주요 결정 요인인 이 강렬하고 친밀한 선택 압력은 근력이 아닌 순수한 속임수에 기반한 놀라운 대안적인 짝짓기 전략의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지배적인 수컷들을 우회하기 위해 더 작은 날치기, 수컷들은 순수한 속임수 전략을 진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비할 데 없는 신경적으로 제어되는 피부에 의해 가능해진 친밀한 속임수 전술입니다. 이 전략은 종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교함이 다릅니다. 거대한 갑오징어의 대량 번식 집합에서 작은 날치기, 수컷은 암컷의 얼룩덜룩한 색깔 패턴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침착하게 짝짓기하는 한 쌍과 나란히 헤엄쳐서 큰 보호 수컷을 속여 그가 단순히 추가적인 암컷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게 합니다. 큰 수컷이 다른 도전자에게 순간적으로 주의가 산만해질 때 날치기는 즉시 위장을 벗고 수컷의 활기찬 구애 패턴을 번개처럼 보여주고 재빨리 빠져나가기 전에 암컷과 짝짓기를 할 찰나의 기회를 잡습니다. 검은띠 갑오징어는 이 전술에 훨씬 더 대담하고 인지적으로 까다로운 버전을 사용합니다. 날치기 수컷이 경쟁자 수컷과 잠재적인 암컷 짝 사이에 위치할 때 그것은 두 얼굴 또는 이중 측면 디스플레이를 수행합니다. 암컷을 향한 몸의 측면에서는 구애하는 수컷의 맥동하는 얼룩말 줄문의 패턴을 투사합니다. 동시에 경쟁자 수컷을 향한 몸의 측면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암컷의 전형적인 얼룩덜룩한 위장된 패턴을 표시합니다. 이 놀라운 생물학적 신호는 날치기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두 개의 다른 청중에게 정확히 동시에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암컷에게는 나는 너와 이것은 단지 운이 좋은 작은 존재의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위험 진화 체스 경기입니다. 큰 수컷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킹앤캐슬 전략을 사용합니다. 날치기 수컷은 퀸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교활함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역학은 성공이 단지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속임수는 건강하고 다양한 유전자 풀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진화적 도구입니다. 산호초로 돌아와 말미잘 요새에 흔들리는 촉수 안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가장 심오한 적응 이야기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며 사회적 힘이 어떻게 동물의 생물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암초 물고기에게 친밀함은 고정된 특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생 중 어느 시점에서 그들의 친밀함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유기체인 순차적 자웅동체입니다. 흰동가리는 이 현상의 전형적인 예시로 특히 개체가 수컷으로 삶을 시작하여 나중에 암컷으로 변할 수 있는 순차적 자웅동체 형태인 원수컷 자웅동체입니다. 모든 흰동가리는 잠재된 미발달된 수컷 및 암컷 생식기관을 가지고 태어나 그들에게 두 성별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 타고난 생물학적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내부 시계가 아닙니다. 바로 사회적 환경입니다. 이것은 동물 계층 구조에서 전형적인 역학의 심오한 역전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종에서 개체의 생물학, 즉 크기, 힘, 그리고 성별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흰동가리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생물학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숙주 말미잘의 보호적인 경계 안에서의 삶은 엄격한 크기 기반의 지배 계층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계층 구조의 맨 위에는 한 마리의 크고 지배적인 번식 암컷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유일한 번식 암컷입니다. 두 번째는 번식 수컷으로 항상 그녀보다 작습니다. 그룹의 다른 모든 물고기는 훨씬 더 작은 비번식 수컷으로 그들의 성장과 친밀한 발달은 지배적인 쌍의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에 의해 적극적으로 억제됩니다. 성별 변화의 촉매는 이 엄격한 사회 질서의 붕괴입니다. 지배적인 암컷이 죽거나 그룹에서 제거되면 권력 공백이 생성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계층 구조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번식 수컷은 빠르고 완전한 생리적 변형을 겪습니다. 그는 성장하기 시작하고 몇 주에 걸쳐 그의 수컷 생식 기관은 위축되는 반면 그의 잠재된 암컷 기관은 발달하여 그를 새롭고 완전히 기능하는 지배적인 암컷으로 바꿉니다. 차례로 비번식 수컷들 중 가장 큰 개체는 이전에 번식 수컷에 의해 가해졌던 사회적 억제에서 해방됩니다. 그는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번식 수컷으로 성숙하여 새로 변형된 암컷과 나란히 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번식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우아한 진화적 해결책입니다. 하나의 말미잘이라는 작고 고립된 세계에서 그룹 외부에서 새로운 짝을 찾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 내장된 계승 계획은 기존 사회 단위 내에서 번식상이 빠르고 안전하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그룹의 장기적인 번식 성공을 극대화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촉발된 변형은 복잡하고 미세하게 조정된 유전자와 호르몬의 연속체에 의해 조정됩니다. 지배적인 암컷이 사라지면 사회적 신호, 특히 그녀의 억제 행동의 부재는 번식 수컷의 뇌 화학 및 유전자 발현에 극적인 변화를 유발합니다. RMH, 항뮬러간 호르몬과 같이 수컷 상태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유전자의 활동은 감소합니다. 동시에 암컷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합니다. 중요한 유전자는 아로마타제 효소를 암호화하는 CEPM-나나EM입니다. 아로마타제는 안드로겐 수컷 호르몬을 에스트로겐 암컷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핵심 효소입니다. 아로마타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고기의 호르몬 균형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 호르몬 연속체는 생식샘의 완전한 생리적 및 기능적 재구성을 유도하여 그것을 고환에서 완전히 생산적인 난소로 변형시킵니다. 흰동가리는 모든 척추동물에 걸쳐 깊이 보존된 성별 결정 유전적 도구 상자를 독특하게 재구성하여 그들의 놀랍도록 유연한 사회적으로 제어되는 번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회적 신호와 직접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한 햇빛이 비치는 물을 뒤로하고 우리 자신의 것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로 내려갑니다. 빛이 영원한 황혼으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650피트 아래로 마지막 햇빛의 흔적이 마침내 사라지는 3300피트 아래로 더 깊이 우리는 이제 심해 중층대 즉 자정지대로 들어섰습니다. 3300에서 13000피트까지 뻗어있는 이 광활한 영역은 심오한 극단의 세계입니다. 어둠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햇빛은 이 깊이를 결코 뚫지 못하며 이는 표면의 거의 모든 생명체의 기초인 광합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력은 엄청나서 우리가 해수면에서 느끼는 대기압의 100배가 넘는 압력에 달하며 이는 특별히 적응되지 않은 어떤 육상 유기체도 즉시 으스러뜨릴 힘입니다. 온도는 안정적이지만 가차없고 영하 몇 도를 맴돕니다.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은 식량 부족일 것입니다. 생산적인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자정지대의 거주자들은 위에서 오는 유기잔해의 느린 비인 해양설이라는 보잘것없는 식단에 의존하거나 서로를 잡아먹을 희귀한 기회를 의존합니다. 이 혹독하고 안정적이며 가차없는 환경에서 생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생명체 중 일부의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지대의 거주자들은 그로테스크한 전시물들이지만 그들의 형태는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심해 아귀는 이 지대의 전형적인 포식자입니다. 160종 이상의 알려진 종이 있는 이 물고기들은 에너지 보존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암컷은 종종 바늘처럼 날카롭고 뒤로 향한 이빨로 가득 찬 동굴 같은 입을 가진 구형의 젤라틴 같은 공입니다. 그녀는 수정된 등지느러미 광선인 일리시움에서 매달린 생물 발광 미끼인 에스카를 사용합니다. 공생 박테리아에 의해 동력을 얻는 이 빛나는 미끼는 희귀한 먹이를 그녀의 턱으로 직접 유인하여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추격의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드래곤핏이 또한 또 다른 지배적인 포식자 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길고 어두운 그들은 또한 큰 입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하고 다채로운 미끼로 끝나는 물고기 자체만큼 긴 놀라운 다양한 생물 발광턱 수염으로 구별됩니다. 산 오징어는 진정한 오징어도 문어도 아닌 살아있는 유물로 물갈퀴가 있는 팔을 몸 위로 뒤집어 살이 많은 가시가 늘어선 방어 망토를 만들므로써 자신을 방어합니다. 다른 것들은 큰 삼키는 자처럼 다음 식사가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올 수 있을 때 필수적인 적응인 자신보다 큰 먹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매우 확장 가능한 위장을 진화시켰습니다.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생명체는 끊임없는 어둠과 압력에 대한 적응의 도구 상자를 공유합니다. 태양이 없는 이 세계에서
빛은 주변 조건이 아니라 생물학적 도구이며 생명체는 그것을 만들고 조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생물 발광은 깊은 곳의 언어이며 먹이를 유인하고 짝을 유혹하고 포식자를 격퇴하는 데 사용되는 조용하고 깜박이는 방언입니다. 심의 아귀는 아마도 이 언어의 가장 유명한 화자일 것입니다. 그것은 추격의 에너지 비용을 포기하고 대신 수동적이고 치명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머리에서 매달린 빛나는 미끼는 무한한 어둠 속의 한 점의 빛으로 호기심 많은 희생자들을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늘어선 동굴 같은 입으로 직접 끌어들입니다. 그것의 전체 신체 구조는 아무리 커도 어떤 식사든 준비된 확장 가능한 위장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증거입니다. 드래곤피쉬와 같은 다른 사냥꾼들은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지만 다른 장식으로 턱에서 복잡하고 빛나는 수염을 매달아 먹이를 유인합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빛이 있는 곳에는 또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의 최고의 위장은 표면 세계의 규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포식자의 생물학적 탐조 등을 반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생물들은 깊은 빨간색 또는 울트라 블랙으로 채색되는데 이는 붉은 빛이 이 깊이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색입니다. 다른 것들에게 생존은 색을 완전히 포기하고 유령 같은 투명성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무척추 동물의 부드럽고 젤라틴 같은 몸은 무거운 골격 없이 압도적인 압력을 견디는 효과적인 적응을 제공하면서 이 목적을 수행합니다. 방어도 또한 이 살아있는 빛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튜브 어깨는 위협을 받을 때 푸른 생물 발광 유체에 찬란한 구름을 배출하며 이는 탈출을 덮기 위한 빛나는 연막입니다. 다른 시대에 살아있는 유물인 산 오징어는 물갈퀴가 있는 팔을 몸 위로 당겨 방어 망토를 형성하고 공격자의 방향을 혼란시키기 위해 빛나는 입자 구름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식사와 희귀한 만남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몸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도 형성했으며 이는 귀중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움직임은 신중하고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길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감각계층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시각은 종종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장 희미한 생물 발광 지점만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진 크고 민감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학적 흔적, 미세한 압력 변화, 그리고 희미한 진동을 통해 인지되는 세계에 의해 크게 대체됩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확장 가능한 위장을 가진 큰 삼키는 자와 같은 생물들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에 의존하며 끝없이 인내심 있는 어둠 속에서 잠재적인 식사의 징후가 되는 교란을 온몸으로 듣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주요 방법은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체들을 보면서 괴물을 보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상적인 기대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공학의 걸작입니다. 완전한 어둠, 압도적인 압력, 그리고 거의 없는 식량의 3차원 세계에서 거대한 입과 작은 빛나는 미끼는 그로테스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효율의 절대적인 정점입니다. 이 형태들은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삶의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면의 바닥 멕시코만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의 압도적인 압력과 영원한 어둠 속에는 놀랍도록 기이한 지형적 특징인 수중 호수가 존재합니다. 염수 웅덩이로 알려진 이것은 지구의 지각에서 매우 짠 물이 새으며 나오는 오목한 곳입니다. 이 염수는 주변 바닷물보다 3배에서 8배 더 짭니다. 훨씬 더 큰 밀도 때문에 그것은 섞이지 않습니다. 대신 바다 바닥의 분지에 모여 눈에 보이고 반짝이는 표면과 명확하게 정의된 해안선을 가진 독특한 액체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것은 바다 아래의 호수입니다. 이 염수 웅덩이는 급성 독성 쇼크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염수는 단순히 염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히 무산소이며 용존 산소를 포함하지 않고 종종 메탄과 황화수소와 같은 독성 화학 물질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양 동물에게 염수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빠르고 다중 시스템의 생리적 붕괴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화학 물질을 가진 환경에 대한 격렬한 반응입니다. 염수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는 동물은 동시에 2가지 전선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첫째, 그것이 숨을 쉬려고 시도함에 따라 아가미는 산소가 없는 물에 노출되어 즉각적인 뇌 저산소증과 질식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극도의 염도는 거대한 삼투압 쇼크를 유발합니다. 물은 삼투 현상에 의해 동물의 세포 밖으로 격렬하게 빨려나가 세포 수준에서 치명적인 탈수를 유발합니다. 결합된 효과는 파괴적이며 격렬한 경련과 마비를 유발합니다. 만약 생물이 즉시 벗어나고 조밀한 염수 위로 올라갈 수 없다면 죽음은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들의 치명성에도 불구하고 이 독성 호수들은 생명체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웅덩이로 스며드는 화학 물질, 특히 메탄과 황화수소는 화학 합성 박테리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독성 호수의 해안선, 바로 위에서 번성하는 독특하고 활기찬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아가미에 이 화학 합성 박테리아를 품고 있는 조개의 조밀한 침대들은 웅덩이의 가장자리에 모여 그렇지 않으면 희박한 심해에서 음식의 오아시스를 만듭니다. 이 집중된 식량원은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블루 플래닛 2에 기록된 바와 같이 조개의 냄새에 이끌린 커트스로트 곰치는 염수 웅덩이로 대담한 습격을 감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위험, 고보상의 도박입니다. 조개를 낚아채기 위한 빠르고 성공적인 습격은 중요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몇 순간이라도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독성 쇼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고장난 곰치는 경련을 일으키고 몸은 죽어가면서 뒤틀립니다. 이 웅덩이의 해안은 종종 치명적인 오산을 한 물고기, 개 및 다른 생물들의 시체로 흩어져 있습니다. 무산소, 고염분 염수는 완벽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시체는 썩지 않고 절여져 이 극단적인 국경의 희생자들의 암울하고 영구적인 박물관으로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됩니다. 그러므로 염수 웅덩이는 뚜렷하고 눈에 보이는 경계이며 즉각적인 죽음의 구역
바로 직전에 번성하는 생태계가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표면에서 심해의 깊이까지의 우리의 여정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바다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갈등, 협력, 속임수 및 적응에 대한 이야기는 고립된 호기심이 아니라 해양 세계의 삶을 이끄는 근본적인 과정에 대한 창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바로 그 정의가 인간 면역학의 비밀을 부지불식간에 밝혀낸 군체 도시인 포르투갈 군함에 의해 도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개의 생애 주기의 주기적인 취약성이 어떻게 가오리의 전기 감각 세계에 대항하는 정교한 집단 방어를 만들어냈는지 목격했습니다. 조간대에서 우리는 해양 포식자들이 양서류 사냥꾼이 되도록 밀어붙이는 가장 극단적인 공진화적 군비 경쟁을 관찰했습니다. 갑오징거는 신경학적 공격을 시작하고 계산된 속임수를 실행하기 위해 피부를 무기화하는 환상의 대가로 부상했습니다. 세대 물고기의 익숙한 역학은 놀라운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포식자인 자이언트 트레발리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흰 동가리와 말미잘 사이에 복잡한 사회적 계약은 행동이 어떻게 생물학을 지시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친밀함 자체의 사회적으로 촉발된 변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면의 압도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삶이 자체의 빛을 만들고 괴물 같은 형태가 극단적인 물리학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책이며 한 거인의 죽음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활기찬 화학 합성 생태계를 파종할 수 있는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조차 독성 있는 절망의 호수에서 위험대 보상의 보편적인 계산은 행동을 절대적인 한계로 이끕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는 중심 주제를 강조합니다. 즉, 아무리 기이하더라도 모든 행동, 그리고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모든 형태는 해양 환경이 제기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우아한 해결책입니다. 바다의 깊이는 조용한 공허가 아니라 삶의 역동적인 극장이며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생존, 번식 및 진화의 위대한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끊임없는 혁신의 영역입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방대하지만 각각의 새로운 관찰과 함께 깊은 곳은 그들의 심오하고 놀라운 복잡성의 또 다른 층을 드러냅니다.